조선시대에 금지된 사랑의 부부가 있었으니 저게 뭐냐? 다 늙은 뒷방 노인네랑 젊은 총각이랑 뭐하는 짓들인 거냐? 아이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네. 부인, 신경 쓰지 마시오. 우리만 잘 살면 그만 아니겠소? 미안합니다, 서방님. 저 같은 늙은이 때문에.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의 봄은 화려했으나 송우진의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나이 27, 이미 소과와 대과를 모두 급제하여 천재라 칭송받는 그였으나 우진은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썩은 물처럼 고여 있었고 그 안에서 붕당을 치어 싸우는 자들의 작태에 신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진은 가문에서 억지로 마련한 선자리에 끌려 나와 있었습니다. 한양의 내로라 하는 세도가의 규수였으나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비단 옷감의 유행이나 장신구 자랑뿐이었습니다. 우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병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는 고통에 우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송선비님, 어딜 가십니까? 아직 다과도 들지 않았는데. 규수의 당황한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우진은 도망치듯 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숨을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무작정인 적이 드문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산 중턱, 인적은 끊기고 새소리마저 잦아든 깊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우진의 코끝에 은은하고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홀린 듯 그 향기를 따라가 보니 대나무 숲 사이로 작고 고즈넉한 초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쓸린 마당과 처마 밑에 걸린 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원, 마음을 비우는 정원이라 우진은 이름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봄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그 빛을 받으며 한 여인이 돗자리 위에 약초를 널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인은 화려한 비단옷 대신 색바랜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곱게 빗어넘겨 비녀를 꽂은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새어 있었으나 햇살을 받아 눈부신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만지는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그 손놀림은 마치 난을 치는 선비의 붓질처럼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55의 나이에 산속에 은거하며 약방을 운영하는 여인 한명옥이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명옥이 천천히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진과 눈이 마주친 순간 명옥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에 낯선 청년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명옥은 당황하지 않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길을 잃으셨습니까, 선비님? 안색이 창백하십니다. 그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서늘했습니다. 우진은 꽉 막혀 있던 가슴이 아주 조금 뚫리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입니다. 잠시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숨이 너무 가빠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명옥은 우진의 미간에 서린 붉은 기운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의 화가 넘쳐 몸을 해치고 있는 증상, 즉 화병이었습니다. 어서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짧으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명옥은 마루 끝에 자리를 권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탕관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이 우진의 앞에 놓였습니다. 짙은 갈색 빛깔의 쌍화차 위에는
잣과 대추가 정갈하게 띄워져 있었습니다. 드십시오. 뭉친 기를 풀어주고 열을 내려주는 차입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쌉싸름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명치 끝에 걸려있던 단단한 응어리가 눈 녹듯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차의 효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곁에서 말없이 부채질을 해주며 약초를 다듬는 명옥의 차분한 분위기가 요동치던 우진의 예민한 신경을 잠재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마시던 우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명옥은 약초, 바구니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으신 분이 어찌 이리 속에 불을 담고 사십니까? 태우지 못한 장작은 숯이 되어 속을 검게 만들 뿐입니다.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우진은 고개를 들어 명옥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그녀의 은발과 눈가에 잡힌 주름이 세상 그 어떤 꽃보다 편안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27년 평생 수많은 미인을 보았지만 이토록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설렘이라기보다는 난생 처음 안식처를 찾은 여행자의 안도감이었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읍하며 말했습니다. 소생, 송우진이라 합니다. 부인의 차 한 잔 덕분에 타들어가던 속이 진정되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와 차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명옥은 약초를 털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단순히 길을 묻거나 물을 청하는 이는 있었어도 이 깊은 산속까지 굳이 다시 오겠다는 젊은 사내는 처음이었습니다. 명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곤란한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은 늙은이가 소일거리는 하는 누추한 곳입니다. 선비님 같은 귀한 분이 오실 곳이 못 됩니다. 마을로 내려가면 더 좋은 다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 나침반은 오직 이 무심원을 향해 고정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제게는 대궐보다 이곳의 차가 더 절실합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진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간절하여 명옥은 차마 더 매몰차게 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그러하시다면 차 한 잔 내어드리는 것이야 어렵겠습니까?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허락이 떨어지자 우진의 창백했던 얼굴에 옅은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홀로 남은 명옥은 우진이 비우고 간 빈 찻잔을 치우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거참, 별난 양반일세. 젊은 사람이 답답하게 늙은이네 차가 뭐 그리 좋다고. 명옥은 그저 우진을 특이한 과객 정도로 여기며 다시 무심하게 약초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요하던 그녀의 마당에는 낯선 젊은이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진은 어김없이 무심원의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차 한 잔을 마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체류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우진은 아예 보따리에 서책을 한가득 짊어지고 와 완마루에 자리를 잡고 글을 읽거나 자신이 지은 시를 명옥에게 읊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진은 만개한 벚꽃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명옥에게 자랑스레 내보였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가득한 글귀였지요. 명옥은 찻잎을 쬐던 손을 잠시 멈추고 그 시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글귀가 참으로 곱습니다. 허나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화려한 색깔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진이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긴 겨울의 혹한을 알몸으로 견뎌냈기에 그 피어남이 기특하고 애틋한 것이지요. 뿌리의 고통을 모른 채 그저 꽃잎의 색만 논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우진은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대의 네로라 하는 스승들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생의 깊은 통찰이 이 산속 여인의 덤덤한 한마디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진은 쓰고 있던 종이를 꼬깃꼬깃 접어넣으며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명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해하는 저의 좁은 식견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저는 여태껏 껍데기만 보고 시를 썼군요. 우진에게 명옥은 이제 단순한 연모의 대상을 넘어 영혼이 통하는 유일한 스승이자 벗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명옥이 약초가 떨어졌다며 채진망을 챙겨들자 우진이 호위무사를 자청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비탈진 산길을 오르는 명옥의 걸음이 평소와 달리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악! 돌부리에 걸린 명옥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습니다. 뒤따르던 우진이 재빨리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명옥은 황급히 우진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우진의 시선은 이미 명옥의 발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벗겨진 집신 사이로 드러난 명옥의 발 뒤꿈치는 험한 산길에 쓸려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굳은 살이 박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려왔습니다. 자신은 비단신을 신고 편안하게 세상을 논할 때 이 고귀한 여인은 다달아 빠진 집신을 신고 거친 흙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명옥은 수치스러운 듯 황급히 치맛자락으로 발을 감췄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늙은이의 발이라 흉합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그날 우진은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해질녘 우진은 다시 무심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품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네모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뱃마루에 앉아있던 명옥이 의아한 눈빛을 보내자 우진은 헛기침을 하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오다 주엇. 아니, 장터에 나갔다가 부인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지요. 명옥은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붉은 매화가 정교하게 수놓아진 고운 꽃신 한 켤레가 다소곳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낭낭한 18세 처자들이나 신을 법한 화려하고 앙증맞은 신발이었습니다. 명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처녀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이런 꽃신을 신고 나비처럼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거울에 비친 지금의 자신은 흰머리가 성성한 노파였습니다. 명옥에게 이 꽃신은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늙고 초라한 현실을 잔인하게 확인시켜주는 고문 도구와도 같았습니다. 명옥은 화들짝 놀라며 상자 뚜껑을 덮어버리고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 선비님, 이게 대체 무슨 당치 않은 물건입니까? 우진은 명옥의 격한 반응에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당치 않다니요. 부인의 발을 보았습니다. 그 고운 발이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을 더는 볼 수가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명옥이 드물게 언성을 높이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로 55입니다. 선비님을 낳으신 어머니보다도 연배가 높을 것입니다. 헌데 다 늙은 할망구에게 이런 새빨간 꽃신이라니요. 남들이 알면 노망이 났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명옥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우진 쪽으로 밀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물건은 선비님과 어울리는 젊고 고운 규수에게 주십시오. 저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고 또한 비참했습니다. 스스로를 할망구라 칭하며 선을 긋는 그녀의 모습에 우진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진은 밀려난 상자를 다시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횃불처럼 타오르는 눈빛으로 명옥을 응시했습니다. 우진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하셨습니까? 대체 누가 그런 법을 정했단 말입니까? 명옥은 우진의 기세에 눌려 시선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거야.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늙은이는 늙은이답게. 그러자 우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의 이치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내 눈에는 그 어떤 젊은 교수보다 당신이 더 고우니까요. 우진은 상자에서 꽃신을 꺼내 명옥의 발치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명옥이 기겁을 하며 물러서려 했으나 우진의 단단한 손이 명옥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우진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가 명옥의 차가운 피부를 타고 심장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저작거리에 널린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들을 보아도 제 마음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허나 부인이 약초를 말리며 흘리는 땀방울과 그 은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면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뜁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어 명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한치의 거짓이나 장난기도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눈엔 이 꽃신이 어울리는 여인은 조선 팔도의 당신뿐입니다. 부디 제 마음을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명옥은 말문이 막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55해를 살아오며 수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이토록 무모하고도 순수한 열정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명옥은 이성적으로는 이 사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당장 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달랐습니다. 늙어서 쭈글쭈글해져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자신의 발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어루만지는 사내의 손길을 참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은 멍하니 서 있는 명옥의 흙 묻은 버선을 벗겨내고 조심스럽게 꽃신을 신겨주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발에 붉은 매화가 수놓아진 꽃신이 신겨졌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명옥의 걱정과 달리 그것은 마치 원래 주인을 만난 듯 꼭 들어맞았습니다. 우진이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주 딱 맞습니다. 이제 이 신을 신고 꽃길만 걸으십시오. 명옥은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고개를 푹 숙였으나 발끝에서 전해져 오는 그 따스한 온기와 묵직한 진심마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덜컥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불어오는 산바람이 여느 때보다 달콤하게 느껴지던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찻집 밖에서는 두 사람을 향한 거센 비바람이 그리고 잔인한 세상의 편견이 서서히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꽃신을 선물 받은 그날 밤, 명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붉은 꽃신은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명옥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호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꽃신을 어루만지다 문득 방구석에 놓인 낡은 청동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꽃신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노파였습니다. 명옥이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꽃씨는 이리도 고운 붉은색인데 주인은 시들대로 시든 억새풀 같구나. 이래서야 선비님 곁에 서면 마치 조송간으로 보이지 않겠나. 우진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명옥의 자격지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젊고 훤칠한 우진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옥의 시선이 거울 속 자신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머리라도 검게 하면 조금은 젊어 보일지 모르지. 다음 날 아침, 명옥은 약방문을 걸어 잠그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말려둔 툇나무 껍질과 검은 콩을 꺼내 절구에 캐기 시작했습니다. 옛 궁중에서 상궁들이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쓰던 천연 염색 재료였지요. 절구질을 할 때마다 쥐씨하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명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젊어지고 싶다는, 아니 우진에게 조금이라도 어울리는 여인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그녀의 손을 움직이게 했으니까요. 검붉은 물이 우러나자 명옥은 붓을 들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명옥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 물을 은발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검은 물이 튀고 냄새가 진동했지만 거울 속 머리카락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인, 안에 계십니까? 오늘은 날이 좋아 일찍 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우진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명옥은 소스라치게 놀라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툭 하고 떨어진 붓에서 검은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명옥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비님, 오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됩니다. 명옥이 황급히 치맛자락으로 머리를 감싸려 했으나 우진은 이미 방 안의 기묘한 풍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사발에서 흘러나온 시커먼 물, 진동하는 냄새, 그리고 명옥의 이마와 뺨에 얼룩덜룩하게 묻은 검은 자국들까지. 우진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디 편찮으신 것입니까? 명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제발. 우진은 바닥에 떨어진 붓과 검게 물들다 만 명옥의 머리카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우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닌 명백한 분노였습니다. 우진이 명옥의 손목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명옥은 우진의 호통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냄새나는 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속도 모르고 화를 내는 우진이 야속하기만 했지요. 명옥 역시 지지 않고 눈물을 글썽이며 대꾸했습니다. 선비님은 모르십니다. 젊은 선비님 옆에 선 제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아십니까? 늙은이가 주책맞게 젊은 사내를 꼬여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명옥의 절규 섞인 고백에 우진은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명옥의 뺨을 타고 검은 염색물과 투명한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의 눈빛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연민과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소매자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명옥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부인이 그런 마음고생을 하는 줄도 모르고 화부터 냈군요. 명옥은 우진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흐느꼈습니다. 늙은 것이 죄이지요. 주제도 모르고 명옥이 자책하자 우진은 명옥의 젖은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저는 검은 머리의 젊은 여인을 원했다면 이 산속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진은 수건을 가져와 명옥의 머리카락에 묻은 염색약을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억지로 칠하려던 검은 물이 씻겨 나가자 다시 본연의 눈부신 은발이 드러났습니다. 우진이 물기가 남은 명옥의 은발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보십시오. 억지로 칠한 검은색보다 이 은발이 1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마치 겨울산의 설경처럼 고귀하고 기품이 있지 않습니까? 명옥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그 뒤에서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우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흉을 볼 텐데요. 남들의 눈이 뭐가 중요합니까? 눈 덮인 산이 푸른 산보다 못하다고 누가 그럽니까? 당신의 흰머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의 훈장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 고귀한 세월을 검은 물로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우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명옥의 가슴 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늙음마저 사랑해주는 사내, 명옥은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진은 찬빗을 가져와 엉킨 명옥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빗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가 여인의 머리를 빗겨주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나 볼 법한 내밀하고도 다정한 풍경이었습니다. 서걱서걱 빗질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두 사람의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참 뒤 단정해진 머리를 거울로 확인한 명옥이 우진의 눈을 마주보며 수줍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눈에는 제가 정말 그리 보입니까? 우진이 빗질을 멈추고 명옥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 눈에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난초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명옥의 얼굴에 소녀 같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거울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방 안에는 은은한 묵향과 약초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명옥은 더 이상 거울을 보며 한숨 짓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사랑에 마지 않는 자신의 은발을 당당하게 빗어 넘기고 그가 선물한 붉은 꽃신을 신고 산책을 나섰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두렵지 않다는 듯 우진은 명옥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산을 내려와 마을 입구에 들어선 순간 평화롭던 공기가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저 멀리 장터 어귀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왈패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장터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단순히 낯선 이를 향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은발의 노인과 훤칠한 젊은 선비가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걷는 기이한 풍경에 좌판을 벌이고 있던 상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기 때문이지요. 나무를 다듬던 하나낙이 혀를 끌끌 차며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저게 무슨 꼴이라니. 저 젊은 선비가 노망난 게 아니고서야 어찌 저 늙은 여자랑 팔짱을 끼고 다닌담. 그러자 옆에서 생선을 뒤집던 다른 아낙이 목소리를 낮추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쉿, 조용히 해.
저 여자, 산속에서 약방한다는 그 여자 아니야. 여우가 둔갑했다더니 젊은 놈 전기를 빨아먹으려고 작정했나 봐. 날선 비난들은 비수가 되어 명옥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명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푹 숙였고 잡고 있던 우진의 손을 슬그머니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진은 명옥의 손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술판을 벌이던 왈패 무리가 기어이 두 사람의 앞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개동이라 불리는 왈패 우두머리가 이쑤시개를 씹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개동이가 명옥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죽거렸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고고하신 송선비님 아니십니까? 헌데 옆에 계신 할멈은 뉘시오. 아들뻘 되는 산에 팔짱을 끼고 아주 신이 나셨네 그려. 우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낮게 경고했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귀한 분이 지나가시니 먼지 피우지 말고. 하지만 왈패들은 비키기는커녕 낄낄거리며 더욱 가까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개동이는 명옥을 산속 마녀라 칭하며 밤마다 젊은 놈들을 꼬여내어 회춘을 하는 게 아니냐는 둥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희롱을 쏟아냈습니다. 명옥은 수치스러움에 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명옥이 우진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제발 그냥 가요. 상대하지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왈패 중 하나가 에잇, 재수 없다며 소금 바구니를 집어들더니 명옥을 향해 냅다 뿌려버린 것입니다. 재수온 붓기 전에 썩 꺼져. 이 늙은 여우야. 하얀 소금 가루가 명옥의 은발과 고운 어깨 위로 후두둑 쏟아졌습니다. 명옥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려던 찰나 우진이 번개같이 몸을 날려 자신의 넓은 도포자락으로 명옥을 감싸 안았습니다. 남은 소금과 오물들은 고스란히 우진의 등 위로 쏟아졌으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옥은 우진의 품 안에서 떨며 흐느꼈고 우진은 그런 명옥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지요. 잠시 후 천천히 고개를 든 우진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봉벽 같던 온화함은 사라지고 서리빨 같은 살기만이 감돌고 있었으니까요. 우진이 명옥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왈패들을 향해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낄낄대던 왈패들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진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눈에는 이분이 그저 힘없는 노인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너희 같은 짐승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고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헌데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고 행패를 부린단 말이냐. 개동이가 허리춤에 찬 단검을 만지작거리며 선비 나부랭이가 겁을 상실했다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개동이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서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오늘 너희의 무례를 관하에 고하여 엄벌에 처하게 할 수도 있으나 내 여인의 귀한 시간에 너희 같은 것들을 섞고 싶지 않아 참는 것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만약 한 번만 더 이분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때는 내 가문의 명예를 걸고 너희의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우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압도하는 맹수와도 같은 기운이었지요. 기가 질린 왈패들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수군대며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더니 이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구경하던 사람들도 우진의 서슬 퍼런 눈빛을 피하며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장터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지만 바닥에 뿌려진 하얀 소금만이 아픈 생채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제야 뒤를 돌아 명옥을 살폈습니다. 명옥은 소금을 뒤집어 쓴 우진의 도포를 털어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저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귀한 분이 이런 모욕을 당하시고. 우진은 명옥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대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모욕이라니요. 저는 오늘 태어나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부인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명옥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것이 두려워 떨자 우진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바람과 같아서 금방 흩어지는 법이며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뿐이라고 말입니다. 우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명옥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명옥은 우진의 듬직한 등과 맞잡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닌 이 사내를 위해서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함께 가겠다는 단단한 결심이었지요.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깊어지는 사이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송진사댁 아들이 산속 할망구한테 홀려 신세 망치게 생겼다. 이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고개를 넘어 한양에 있는 우진의 본가까지 닿았고 마침내 우진의 어머니인 윤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으니 이는 곧 불어닥칠 거대한 태풍의 전조였습니다. 장터에서의 소란이 잦아든 뒤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산길을 걸어 무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내내 우진은 명옥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써 밝은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명옥의 입은 굳게 닫힌 조개처럼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까 장터에서 들었던 비수 같은 멸시의 말들과 자신을 감싸려다 소금과 오물을 뒤집어 쓴 우진의 참담한 등만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무심원 앞 살인문에 다다르자 명옥이 걸음을 멈추고 잡고 있던 우진의 손을 매몰차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우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우진은 명옥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 장터에서의 일 때문이라면 보셨지 않습니까? 명옥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기어이 그녀의 메마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선비님은 창창한 앞날이 있는 귀한 분이고 저는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늙은이입니다. 제 욕심 때문에 선비님께 오물을 뒤집어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진이 다급하게 명옥의 어깨를 잡으려 했으나 명옥은 뒷걸음질 치며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제발 제 인생에서 나가주십시오.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명옥은 그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살인문 안으로 들어가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 사이에 단단한 나무 문이 가로막혔습니다. 우진이 문을 두드리며 애타게 불렀습니다. 부인,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 진심은 고작 그런 시선 따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 안으로 뛰어들어간 명옥이 문에 등을 기댄 채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돌아가세요. 제발 가세요. 명옥은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우진의 목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명옥은 스스로에게 모질게 굴어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지금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저 고귀한 청년이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저물고 산속에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먹구름 낀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고 거세진 빗줄기가 지붕을 때렸습니다. 명옥은 불안한 마음에 이불을 걷어내고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당연히 돌아갔으리라 생각했으나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살인문 밖에는 여전히 검은 그림자가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명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우진이 이 비를 맞고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어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빗소리가 거세질수록 명옥의 죄책감과 안타까움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훌쩍 지났을 무렵 밖에서 들려오던 인기척마저 거센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옥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자괴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명옥은 우산을 챙길 새도 없이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빗장을 풀고 살인문을 활짝 열어 젖히자 쏟아지는 빗 속에 흠뻑 젖은 채 쓰러지듯 웅크리고 앉아있는 우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진은 입술이 파랗게 질려 덜덜 떨면서도 문이 열리는 소리에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처연하게 달라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우진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명옥은 그 처참한 몰골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해 와락 우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명옥의 옷까지 적셨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명옥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가라고 하면 갈 것이지. 왜 이 빗속에서 청승을 떨고 있어요?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우진은 떨리는 손을 들어 명옥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눈빛만은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문을 안 열어주면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갔을 겁니다. 우진의 무모하리 많지. 올곧은 사랑 앞에 명옥이 세워두었던 현실의 벽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밀어내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깨달은 명옥은 우진을 부축하여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도 우진은 한동안 몸을 떨었습니다. 명옥은 서둘러 마른 수건을 가져와 우진의 젖은 머리와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며칠 전 우진이 명옥의 얼굴에 묻은 염색약을 닦아주며 위로했듯 이번에는 명옥이 우진의 몸에 묻은 빗물과 세상의 시련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혈색이 조금 돌아온 우진이 명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약속해 주십시오. 다시는 저를 밀어내지 않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제게는 부인만이 유일한 숨구멍입니다. 명옥은 우진의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다시는 선비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노망이 난 것이 맞나 봅니다. 두 사람은 빗소리가 고립시킨 작은 방 안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도 두 사람의 깊어진 마음을 갈라놓을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이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뜰 무렵
산 아래에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무심원의 고요를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왈패들의 행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진의 어머니 윤씨 부인이 몰고 오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비온 뒤에 하늘은 야속할 만큼 맑게 개어 있었지만 무심원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진과 명옥이 아침상을 물리고 막차를 우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굳게 닫혀있던 사리문이 쾅하고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송우진, 내 이놈, 어디 숨어 있느냐. 날카로운 여인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명옥이 놀라 찻잔을 떨어뜨렸고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한양 본가에 계셔야 할 어머니, 윤씨 부인이 사색이 되어 들이닥친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뒤따라온 하인들을 마당에 대기시키고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대청마루로 뛰어올랐습니다. 우진이 황급히 마루로 나가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기별도 없이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러자 윤씨 부인이 아들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기별, 지금 기별이 문제냐? 내가 산속에 숨어 요상한 계집과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한양 바닥에 파다한데 애미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윤씨 부인의 눈이 도끼 서린 채 방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은발의 명옥을 발견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그 계집의 어미냐? 아니면 시중 드는 하녀인개냐? 썩 나오라 해라. 내 아들을 홀린 그 여우 같은 년, 낯짝 좀 보자. 우진이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삼가하십시오. 이분이 바로 제가 연모하는 분입니다. 순간 윤씨 부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진과 명옥을 번갈아 보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뭐라, 저 머리가 하얀 할망구가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 나이가 올해 50이다. 헌데 저 여자는 딱 봐도 나보다 연배가 높아 보이는데 제정신이냐. 명옥은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지요. 윤씨 부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진을 밀쳐내며 명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인연, 내가 무슨 요술을 부렸기에 내 금쪽 같은 아들을 홀려. 늙으려면 곱게 늙지 아들뻘 되는 아이를 건드려. 윤씨 부인의 손이 명옥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우진이 튀어나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분의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윤씨 부인은 아들의 반항에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며느리 보라고 난리인데 나는 웬 상할머니를 며느리라고 데려왔으니 조상님을 어찌 볼꼬.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마당에 있던 하인들도 민망하여 고개를 돌릴 만큼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우진은 입술을 깨물며 괴로워했으나 결코 명옥의 앞을 떠나지 않고 굳건히 막아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죽은 듯 엎드려 있던 명옥이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아 우는 윤씨 부인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명옥의 행동이 너무나 기품있고 절도 있어서 울부짖던 윤씨 부인도 순간 울음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명옥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아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이니 대개 아드님은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명옥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찻주전자를 들어 깨끗한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공손히 윤 씨 부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목이 타실 것입니다. 비록 누추한 곳이나 차 한 잔 드시고 화를 가라앉히시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면서도 우아한지 천한 늙은이라고 무시하려던 윤 씨 부인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말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줄 알았던 윤 씨 부인이었지만 명옥에게서 풍겨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내공과 분위기에 압도당한 것이지요. 윤 씨 부인은 찻잔을 받아들지도 내치지도 못한 채 멍하니 명옥을 바라보며 더듬거렸습니다. 너는 대체 정체가 뭐냐? 그 머리는 또 뭐고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우진이 명옥의 곁에 나란히 무릎을 꿇으며 윤 씨 부인에게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분은 겉모습은 늙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누구보다 맑고 깊은 분입니다. 제가 화병으로 죽어가던 때에 저를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마음을 열고 봐주십시오. 윤 씨 부인은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고개를 숙이고 처분을 기다리는 명옥의 정갈한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려 했으나 명옥이 풍기는 알 수 없는 기품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 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차는 됐다. 내 오늘 당장은 기가 막혀서 물러간다만 이걸로 끝이라 생각 마라. 윤 씨 부인은 명옥을 노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내 아들 앞길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내가 알아서 처신해라. 늙은이의 욕심으로 젊은이 인생 망치지 말고. 그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명옥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윤 씨 부인이 하인들을 이끌고 폭풍처럼 빠져나가자 마당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우진이 명옥을 부축하려 했으나 명옥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혼자 일어섰습니다. 우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어머니 말씀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명옥은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비님. 헌데 조금 피곤하군요. 오늘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명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참아왔던 명옥의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진은 그 문 앞에서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키겠노라고. 하지만 우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사랑에는 때로는 곁에 머무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옥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를 챙겨 보찜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산짐승조차 숨을 죽인 시각이었습니다. 명옥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마지막 마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붓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먹물은 그녀가 흘린 눈물과 섞여 종이 위로 묽게 번져갔습니다. 모든 짐을 꾸린 명옥은 마지막으로 우진이 잠든 사랑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우진의 고른 숨소리가 명옥의 발목을 잡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부디 좋은 처자 만나 백년해로 하시오. 내 욕심이 과했습니다. 늙은이의 주책은 하룻밤 꿈으로 족합니다. 명옥은 문 앞에 하얀 편지 봉투와 우진이 선물했던 붉은 꽃신을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그 꽃신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꿈과도 같았기에
차마 신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명옥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다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안개를 헤치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새 소리에 잠이 깬 우진은 여느 때처럼 밝은 목소리로 명옥을 불렀습니다. 부인, 기침하셨습니까? 날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우진을 맞이한 것은 텅 빈 방 안의 냉기와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놓인 붉은 꽃신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꽃신 옆에 놓인 편지를 뜯었습니다. 선비님, 어머니의 말씀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저와의 악연은 여기서 잊으시고 부디 선비님께 어울리는 짝을 만나 귀하게 사십시오. 저는 제 분수에 맞는 곳으로 떠납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우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이내 편지지가 구겨졌습니다. 우진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대체 누구 마음대로 끝이란 말입니까? 우진은 구겨진 편지를 품에 거칠게 쑤셔 넣고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장도 제대로 얹지 못한 채 말에 올라탄 우진은 미친 듯이 고삐를 당겼습니다. 명옥이 갈 곳은 뻔했습니다. 이 산골을 벗어나려면 강 건너로 가는 나루터뿐이었으니까요. 이랴, 더 빨리, 제발. 우진은 바람을 가르며 산길을 질주했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흙먼지가 눈을 찔렀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를 놓치면 심장이 멈춘 채 평생을 살아야 함을 알기에 우진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말을 몰았습니다. 한편 나루터에 도착한 명옥은 떠날 채비를 마친 나룻배에 힘겹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그녀의 은발을 헝클어뜨렸습니다. 뱃사공이 밧줄을 풀며 소리쳤습니다. 자, 곧 출발합니다. 타실 분들은 서두르시오. 명옥은 배 난간에 힘없이 기대어 멀어지는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배가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터였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이 유독 처량하게 느껴져 명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그 배를 멈추시오. 저 멀리 흙먼지 속에서 우진의 절박한 외침이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명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말을 탄 우진이 둑방길을 따라 전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땀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처절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명옥이 사색이 되어 뱃사공에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사공, 어서 배를 띄우시오. 빨리요. 저 사람을 태우면 안 됩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공은 재촉에 못 이겨 서둘러 노를 저어 배를 강한 가운데로 밀어냈습니다. 배가 서서히 선착장에서 멀어지자 뒤늦게 도착한 우진이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우진과 배 사이의 거리는 이미 10걸음 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우진이 강가에 서서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부인, 가지 마십시오. 제발. 명옥은 차마 그를 볼 수 없어 등을 돌리고 오열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제발 저를 잊으세요. 우린 안 됩니다. 명옥의 거절에 우진은 잠시 멍하니 서 있는가 싶더니 이내 망설임 없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첨벙, 봄이라지만 아직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물살 또한 거졌습니다. 저 선비가 미쳤나. 여보시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옥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우진이 도포자락이 물에 젖어 무거워진 몸으로 허우적대면서도 필사적으로 배를 향해 헤엄쳐 오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물을 먹어가며 다가오는 모습은 공포스러울 만큼 집요했습니다. 명옥이 난간을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선비님. 하지만 우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먹어 컥컥거리면서도 기어이 배의 삿줄을 움켜쥐었습니다. 우진의 손등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젖은 몸을 이끌고 짐승처럼 배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우진은 비틀거리며 명옥에게 다가갔습니다. 물에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습니다. 명옥은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목숨이라도 잃으면 어쩌려고. 우진이 와락 명옥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강물 냄새와 그보다 더 뜨거운 우진의 체온이 동시에 명옥을 감쌌습니다. 우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명옥의 귓가에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허락 없이 어딜 가십니까? 당신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명옥은 우진의 품 안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비님. 우진이 명옥의 젖은 어깨를 꽉 움켜쥐며 애원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연을 끊겠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면 산속 깊은 곳으로 숨겠습니다. 허나 당신을 잃는 것만은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절절한 고백에 명옥이 쌓아 올렸던 이성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녀는 우진의 젖은 등을 감싸 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 위에서 쏟아지는 두 사람의 눈물은 강물보다 더 깊고 진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뱃사공도 그들의 기구하고도 뜨거운 사랑에 숙연해져서 차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우진은 명옥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돌려 뱃사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공, 배를 돌려주시오. 내 집은 저 산 너머에 있소. 우진의 확고한 외침에 뱃사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뱃머리를 다시 나루터로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배 위에서 우진은 명옥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품속 깊이 넣고 녹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소동을 전해 듣고 있을 윤 씨 부인과의 마지막 단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물에 젖은 채 서로를 부축하며 무심원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청마루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윤 씨 부인이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기생도 아닌 늙은 여인을 잡겠다고 강물에 뛰어들었다는 전가를 받고는 한 걸음에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우진은 명옥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루를 적셨지만 우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허나 이 사람이 없으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도 이 곁에 묻히겠습니다. 윤 씨 부인은 파랗게 질린 아들의 얼굴과 그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은발의 명옥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에 뛰어들 만큼 절박했던 아들의 사랑 앞에 가문의 체면이나 세상의 이치 따위를 따지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윤 씨 부인이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졌다. 내가 졌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다더냐. 윤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들을 향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한다면 그리 살아라. 대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두 사람 다 내 눈앞에 띄지 말고 이 산 속에서 조용히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것은 윤 씨 부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양보이자 허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자 우진과 명옥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시련의 끝을 알리는 비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단비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한양의 명문가 자제가 산속의 늙은 여인과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도 몇 해가 지나자 잠잠해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두 사람은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우진은 벼슬길에 나가는 대신 무심원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약초를 캐며 살았습니다. 비록 비단 옷은 입지 못했으나 그의 얼굴에는 조정에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심원의 뜰에는 여전히 봄이면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우마루에는 이제 중년의 태가 완연한 57의 우진과 85이 된 명옥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명옥의 은발은 이제 듬성듬성해졌고 허리는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운 얼굴을 덮고 있던 주름은 더욱 깊어져 세월의 나이테를 만들었지요. 명옥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옆에 앉은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내 얼굴이 이제 쭈글쭈글한 곶감 같지 않소. 젊은 날의 그 고운 선비님을 내 욕심에 너무 오래 붙잡아둔 것은 아닌지 문득 미안해집니다. 명옥의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만큼 가늘고 떨렸습니다. 우진은 빙그레 웃으며 명옥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30년 전 강가에서 명옥을 붙잡던 그때처럼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우진이 명옥의 눈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부인, 어찌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 눈을 보십시오. 우진은 명옥의 흐트러진 은발을 귀 뒤로 넘겨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팽팽한 피부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허나 당신의 얼굴에 핀 이 주름 하나하나는 우리가 함께 웃고 울며 견뎌온 지난 30년의 역사이자 기록입니다. 저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당신의 이 주름이 더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우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명옥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명옥을 부축했습니다. 날이 좋습니다. 저랑 매화 구경이나 조금 하시지요. 우진은 지팡이를 짚은 명옥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명옥의 발에는 30년 전 우진이 선물했던 색이 바래고 낡았지만 여전히 고운 붉은 꽃신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의지한 채 꽃비가 내리는 마당을 걸었습니다. 우진이 명옥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부인, 부디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만 제 곁에서 천천히 저물어 주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지팡이가 되어 드리리다. 명옥은 대답 대신 우진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봄바람에 날리는 하얀 매화 꽃잎들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은발의 연인과 그녀를 평생토록 사랑한 남자의 뒷모습은 무심원의 풍경 속에 녹아들어 한 폭의 그림처럼 영원히 남았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세월의 무상함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